보라TV는 참 좋은 방송이네요. 강의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사후 AS까지 해주시고요. AS까지 예. 해주시는 건가요? 네, 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빠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1년 만에 다시 초대해드렸는데 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응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감사하죠. 너무 좋습니다, 저는. 보시기 힘든 진짜 네. 부동산계 1타 인플루언서 아니십니까? 아니, 저 되게 쉬운 남자예요. 네, 지금 또 이제 독서 채널도 운영하시고. 예, 다독다독이라고 하는 채널도 네. 하고 있죠. 그거 작년에도 하셨었나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 아마 유튜브를 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 팟캐스트로 아. 4년 차예요, 벌써. 아, 맞아. 팟캐스트로. 예, 팟캐스트. 예. 아. 근데 요즘 또 유튜브 시대라서 유튜브를 네. 또 해야 되니까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고요. 또 빠숑의 세상 답사기라는 채널로 네. 또 매일매일 만나 뵙고 계시는 네. 빠숑이라고 불리시는 김학렬 소장님을 모셨는데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20년 정도 활동을 하시다가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네. 지금은 스마트튜브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신데 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마 한국갤럽 하게 되면은 리서치 기관, 아마 여론조사, 선거조사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조사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마케팅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소비자, 뭐 소비자 만족도 조사도 하고 네. 개발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맡았던 분야가 국토교통부나 LH공사나 이런 또 각종 시공사 시행사들 개발 조사를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조사를 하는데 제일 많이 했던 조사 중에 하나가 특정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분양이 될지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분양가를 얼마큼 받을 수 있을지 뭐 이런 조사들을 했었어요. 수요에 대한 조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조사들을 네. 매년 한 50건씩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전국에 있는 모든 단지를 다 조사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뭐 노하우로 칼럼도 쓰고 있고 연구 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책도 쓰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이거는 또 이제 신간이 나왔어요. 네. 당신만 몰랐던 부동산 투자라는 신간이 나왔는데 이게 임장 노트 같은 책인가요? 그렇죠. 네. 어떤 책인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아파트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순수하게 투자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파트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각종 규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내 집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양도해 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투자하셨던 분들이 좀 다른 측면들의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 아파트를 투자하셨던 분들이 투자의 고수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려드렸던 책이고요. 다만 여기는 그만큼 몰랐던 시장이었던 만큼 일반적인 아파트보다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구체적인 지역과 상품을 통해서 실전으로 아마 말씀드렸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실 이제 책을 읽고 준비를 하고 왔는데 예전에 이제 빠숑님의 책들을 다 이렇게 저는 봤어요. 팬이다 보니까. 근데 좀 결이 조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완전 다르죠. 네, 좀 다른 느낌의 책이었고 또 같이 이제 공저자분이 계시잖아요. 네, 김우람 작가고요. 블루 구구라고 하는 아이들이 쓰는 친구인데 이분이 거의 다 임장을 했었고 저는 같이 좀 이제 책을 엮고 분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또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부동산 관련된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전에 이제 짧은 강연을 미니 강연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강연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연 내용에서 또 궁금했던 점들도 같이 추가로 질문을 해볼게요. 네, 보라TV는 참 좋은 방송이네요. 강의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사후 AS까지 해주시고요. AS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본격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강연을 듣다가 인구 아닌 수요를 보라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베이비붐 세대들이 또 감소한다 점점 뭐 10년, 20년이 지나가면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결국에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벌써 뭐 하락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실수요자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사면 떨어질까봐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제 작가님의 강연을 듣고 나서 보니까
돈이 많아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이제 뭐 네. 반포주공 이런 데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은 이해는 하지만 비싼 곳은 또 비싼 만큼 안정적이니까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곳은 다 안전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냥. 그래서 참 그런 데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겠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막 3천만 원으로 내가 이제 집을 마련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 제가 책을 보니까 갭 투자가 있던데. 그렇죠. 네, 갭 투자가 그런 관점인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책을 제가 2030 분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2030. 좀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투자 안 해도 사실 수 있고, 특히 네. 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안 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1가구 1주택으로서 계속 그 갈아타기 전략으로 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종잣돈이 과거에는 몇천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는 몇천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종잣돈을 조금 이제 키워야 되는 네.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주식 시장도 화랑이긴 했지만 최근에 또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맞습니다. 뭐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시장들은 잘 모르겠어요. 돈을 벌 수 있는지 아닌지도. 네. 이유 없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 상품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좀 소액으로 네. 조금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좀 취지로 찾아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품도 많이 좀 다니고 네. 손품도 다니고 분석을 해서 네. 좀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갭 투자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좀 낡은 빌라 투자도 있고, 네. 오피스텔도 있고, 네. 지산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것들은 이제 비싼 상품들이지만 이제 네. 책 속에는 조금 더 이제 적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투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갭 투자 조금 이제 초보 분들 2030 분들을 위해서 갭 투자란 일단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거 갭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갭 투자가 뭔지 정확히 한 3천만 원, 한 1억 정도 있으면 갭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갭 투자가 아닌 투자는 없어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전세를 끼고 사거나 뭐 대출을 끼고 사거나, 그러니까 그게 갭이 전세 갭인지 대출 갭인지의 차이가 있고요. 심지어는 월세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또 월세 보증금이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건 다 갭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한 갭 투자는 아무래도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갭 투자에 대한 이제 오해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투자자들이 갭을 끼고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시세가 또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시게 되면요, 갭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갭 투자 사고 팔면서 올라가게 되면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 시장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야말로.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수요가 몰리는 곳들, 증가하는 곳들 말씀드렸고, 지금은 싸지만 이제 수요가 좀 더 증가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찾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일단은 투기랑 투자는 이거 같아요. 투기는요 정말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는, 이게 올라갈지 아닐지도 모르고 그냥 묻지마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들이죠. 아마 그 투기 시장에는요 실제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다 빠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오히려요? 진짜 투자자들은요 비싸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익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하고 실수랑 다른 게 뭐냐면요,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요 정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크로리오파크 투자하지 않아요. 실수요 때문에 사는 겁니다. 42억 원, 45억 원에 그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거기는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쵸, 현찰로 45억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럼 45억이면요 다른 곳 투자할 게 너무 많아요. 그쵸. 심지어는 은행에 넣어놔도 그 아파트에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수익을 볼 수 있죠.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실수요입니다. 실수요는 비싸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막 갭 투자자들이 사고 팔면서 올라갔을 때는 이미 투자자들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마지막에 실수요자들이 가장 비싸게 받아주는 시장에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가 시세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갭 투자는 뭐냐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쌀 때 삽니다. 그때는 보통 어떤 때냐면 매매가가 서 있어요 한동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가 서 있다가 전세가가 살살 올라가요. 그럼 이제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줄어들었다 싶을 때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느 붙었을 때 보통 밀어 올라가거든요. 이 타이밍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사이클을 이용한 투자지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올라가지 않았을 때 타이밍에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파는 것 뿐이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실거주 수요자들도 갭 투자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쌀 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 책에 나오진 않지만 똑같은 논리인데 최근에 2030들이 영끌에서 투자 샀다.
갭 투자했다 서울에.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도 일종의 갭 투자거든요. 근데 물론 갭이 여긴 매덕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매매가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들에 의해서 전세가랑 매매가랑 좀 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전세를 끼고 산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대출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대신 전세 레버리지를 낀 거고 이게 아마 이분들이 종잣돈이 모일 때까지 세입자가 나간 다음에 자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모일 때까지 사두는 거 수요거든요. 이건 실수요입니다. 왜냐면 샀다 팔았다 안 할 거거든요. 사두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논리대로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근데 이제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안 팔 거예요. 2030이 팔려고 산 게 아니라 살려고 산 거기 때문에. 근데 갭 투자는 팔아야 돼요. 팔지 않으면 투자가 아니거든요. 시세 차익에서 현찰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다 소액으로 살 수 있는 지방 시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 사이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방에 또 다른 사이클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 올라가고 내려가가 아니라 이 지방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면요. 빠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언제 빠지냐면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입지인지는 봐야 돼요. 일자리도 많아야 되고 기반시설이 좋은 데들은 수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지방에도 코어 지역이 있고 메인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지역들 중에서 빠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 빠지냐면요. 그 전에 많이 올라요. 빠지기 직전에 오히려 올라요? 예, 많이 올라요. 왜일까? 예, 왜냐하면 수요가 많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은 건설사들이나 정부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규제를 하는. 예, 규제가 아니라 수요가 많잖아요. 공급을 많이 합니다. 정책적으로 공급을 많이 시켜요. 택지를 개발하고 신도시를 개발해서 공급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는 서울처럼 대기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그만큼의 수요밖에 없거든요. 공급을 단기간 많이 하게 되면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올랐다가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이고 많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빠지거든요. 그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주 물량들이 다 정리가 되게 되면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가겠죠.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예를 들면 파주, 운정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서울 수도권이랑 조금 다른 지역 것들이 지방이 조금 더 이야기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은 갭 투자랑 무관하게 그냥 사두면 올라가는 시장이어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예를 들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가 뭐 창원. 경상남도 창원이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에서 목포. 예,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는 속초나 강릉. 예, 충청도에서는 지금 천안이 그랬었고요. 항상 그 지역들의 공통점은 많이 올랐고 공급을 많이 했고 공급을 많이 해서 빠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한 1년이나 2년 정도 조정이 된 다음에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밀어 올렸거든요. 그 타이밍을 이용하자는 것들이죠. 그게 최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 1, 2년 동안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까지는 지방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공급을 많이 했어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조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까지. 그래서 2020년도부터 지방이 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투자하는 것이 갭 투자.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는 게 진짜 당신만 몰랐던 저만 몰랐던 저만 몰랐던 투자 사이클이네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울 수도권은 이게 장기간 갈 수 있는데 계속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지는 않거든요. 이 오르는 시기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올라가면 서요. 그건 규제랑 무관하게 비규제 지역도 많이 올라가면 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쓰기 전에 엑시트하는 판매를 하는 전략들, 매도를 하는 전략들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게 공부인 것들이고요. 단기 투자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구나. 단기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꼭 무조건 수도권이나 이쪽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로 이제 여기저기 다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과 증가하지 않는 지역들은 그렇게 좀 전략이 필요하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지역들은 단기간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만 오자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은 진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지금 이제 비수도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는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까요? 갭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수도권에도 있나요? 있었죠. 있었는데 또 단기로 짧아지고요. 그러니까 수도권도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일단 서울, 경기, 인천을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코어는 서울이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서울에 내에서도 코어가 있고 메인이 있고 배후수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걸 논외로 하고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는 제일 코어가 서울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메인 입지가 경기도가 될 것이고 인천이 아마 배후수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른 거예요.
인천도 요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5년 동안에 서울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많이 올랐고 경기도가 이어서 19년도, 2020년도 많이 올랐고 지금 인천이 2021년도에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걸 사이클 알았으면은 언제 그 타이밍 직전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됐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인천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내년까지도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부터 오기 시작했으니까 보통 2년 정도 가니까. 근데 물론 모든 입지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인기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좀 안 올라갔던 것들 혹은 또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만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재건축과 재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지역이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아예 극초기 구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썩빌이라고 책에서 다루고 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썩빌일 수 있을까요? 극초기 구역? 그러니까 이제 극초기 구역은 아까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비 사업에는 재건축이 있고 재개발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좀 좋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아파트 입지가 좋거든요. 입지라고 하면 뭐 역세권이거나 그렇죠. 뭐 학교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파트 입지들은 대부분 좋죠. 예, 근데 재개발 입지는 원래 입지가 안 좋아요. 정돈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이제 재개발 입지들을 개발하는 게 재개발일 텐데 보통 극초기 구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재개발 입지들을 사는 것들이 일반적이거든요. 다세대 빌라를 삽니다. 근데 지금 어느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구역을 지정해서 이래서 조합 설립 그러니까 추진위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그리고 이제 관리 처분에서 이제 이주철거 분양을 하는데 이게 단계에 점점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단계별로 계단별로 올라갈 때부터 탁탁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임박한 걸 사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죠. 근데 이건 비싸기 때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전에 오다가 보니까 아예 조합 설립이나 추진위가 되기 이전 단계로 가는 거죠.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됐는데 그때 사는 게 극초기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혹시나 또 그게 이제 구역 지정이 될 것 같았지만 안 될 수도 있는 리스크도 있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투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진도가 안 나가면요 손절매도 할 수 있어요. 손절매를 하는 것까지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손절매라면 그러니까 손해보고 절매해버리는 진짜 주식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고수들 출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방법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분들이 100% 다 수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업을 분석을 했고 그 분석을 했더니 지금 매출보다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가치 투자의 정석이거든요. 근데 목표로 했던 것들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생각했던 그 미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손절만 해버려요. 그런 슈퍼 개미 분들도 손절매를 하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무슨 시장을 개척하기로 해서 거의 확정이 됐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무역 딱 뭐 중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절만 해버리더라고요.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분명히 재개발이 추진될 거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진도를 못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런 또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기게 되면 그럴 때는 손절매 할 것까지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다만 좀 확률이 높은 지역들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또 수익을 보고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무조건 극초기 구역까지 가서 입절 때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한데 거의 없고 단계마다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확실하기만 하면은 최대한 끝까지 갖고 가서 이제 분양권 형태로 이제 뭐 판매를 한다거나. 그렇죠. 이게 가장.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서울, 경기, 인천 제가 인천은 비하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제 수요층이 이렇게 좀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가 서울이고 이제 경기가 메인이고 인천이 배후수 지역을 했는데 2007년도 전후에 정비 사업이 엄청 인천에 많았어요. 200개, 300개가 됐었는데 그게 금융위기 오면서 다 엎어졌거든요. 다 부도가 나고 구역이 해제되고. 2007년에요. 그래서 그때 인천의 다세대 빌라 극초기 구역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이 힘드셨죠.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세대 주택 이제 책에서 썩빌 이제 파트 쪽을 제가 좀 열심히 눈여겨서 봤는데 보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 제가 체크도 해놨거든요. 뭐 이제 서울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노후도 체크를 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예시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이제 부동산 플래닛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미 매물이 없기도 하고, 네, 괜찮은 이제 썩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래된 빌라잖아요. 그렇죠. 낡은 빌라인데 20년 정도 이상 된. 네, 낡은 데는 이미 다 이제 매물이 없거나 엄청 비싸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선택지는 신축 빌라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신축 빌라로 그 구역 안에 있는 신축은 괜찮을까요?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신축은 리스크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신축이 많아지게 되면은 구역 지정이 안 되거든요. 아, 그 전체 노후도가. 네, 노후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네.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 부동산 플래닛에 빨간색들이 노후도가 충족된 것이고 네. 파란색이 충족이 안 된 것들인데 네. 파란색 구간들이 좀 많게 되면은 네.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죠. 신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신축인데 투자도 되는 경우가 있는 게 네. 그거 감안해도 노후도가 많은 지역들은 해도 되죠. 어차피 신축이 몇 개 있는지 보이니까 몇 개 없는 그 신축이면 뭐 구역이 지정이 되면 같이 그쵸. 이제 개발이 들어가니까 그것들이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썩빌이나 낡은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가 보통 전세를 끼고 사잖아요. 네. 전세가나 월세가 되게 낮아요. 아, 전세가가 낮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거의 실투자 금액이 다 들어갈 수 그쵸. 있는데 신축은 새 거잖아요. 전세가를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투입 금액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예. 근데 제가 그거는 정말 선별을 잘해야 돼요. 그게 또 공부를 네. 많이 해야겠네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이런 데를 한번 이제 보면서 원유로 같은데 보니까 신축이 있는데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가 비싸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새끼고 사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옵션을 거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신축을 감안했어도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구역이 지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냥 땅값이나 입지 가치가 좋아져서 신축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정말 신축일 경우에는 실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용산구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고 주변에 개발들이 많이 되고 일자리가 많다 그러면요. 네. 주변에 아파트가 워낙 없고 있다 네. 하더라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 있는 일자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냥 지방에서 뭐 경기도나 인천에서 출퇴근하기 싫고 난 직주 근접이 제일 필요해. 그럼 신축 빌라들도 네. 거주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월세라든지 아니면 매매로 할 수도 있거든요. 월세도. 예, 그래서 지금 입지가 좋은 곳은 그래서 좀 선택의 대안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아파트 말고는 별로다.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매도하고 싶을 때 잘 안 나갈 수도 있고 네. 가격도 안 오른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진짜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아파트보다 경쟁에서 무조건 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많은지 보셔야 돼요. 이 빌라도 매수할 사람들이 있는지 거주할 사람들이 있는지 네. 그거 확보하지 않으면은 사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만약에 썩빌을 한다고 했을 때도 조금 네. 인테리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것도 괜찮을까요? 몸테크라고 하는 것들인데 예, 기본적인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재개발 대상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재개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를 보통 안 하시고 네. 근데 이게 좀 장기간 필요하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좀 인테리어를 해서 임대료를 좀 올려놓는 경우들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전세를 끼고 이제 갭 투자를 뭐 빌라든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주셨는데 뭐 소액이든 이제 뭐 금액이 많든 갭 투자라는 게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전세가가 요즘에는 매매가보다 막 올라가는 현상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역전세 같은 경우에 또 조심해야 된다고 갭 투자할 때 갭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한다? 그런 건 사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더 올라가는 경우?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투자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금액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미래 가치고 분명히 전세가가 올랐을 때 매매가를 밀어 올릴 만한 매수 수요도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임차 수요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게 아마 대부분 이제 과거에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거나 신규 아파트라든지 특히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새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길 때 역전세라든지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한 경우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역전세랑 거의 같은 개념일 텐데 역전세는 반대인 거죠? 전세가가 너무 낮아지는 경우.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매매가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같은 논리일 텐데 어떤 것들이냐면은 결국은 이제 그 매매가가 전세가를 역전한다고 하는 것은 매매가가 안 올라간 거예요. 아, 그런 셈이네요. 예, 매매가가 안 올라간 것들이고 역전세가 난다는 것은 매매가는 정지 상태에서 전세가가 내려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은 위험할 수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한다고 하는 건 실거주 수요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매매가가 빠졌거나 네.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전세가가 또 낮아졌다고 하는 것들은 네네. 여기는 실수요가 더 빠지는 것들이거든요. 둘 다 위험한 것이고 전세 시세가 빠지는 게 더 위험하긴 하죠. 네, 예.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예. 그건 분명히 아마 입지적인 호재도 없고 상품적으로 호재, 그러니까 상품적인 호재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는 그런 호재인 것들이고요. 네. 입지적인 호재 같은 경우는 뭐 일자리가 생긴다든가 교통망이 생긴다든가 그런 호재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정말 단기간 내가 싸게 사갖고 정상가로 팔고 나올 수 있는 네.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뭐 경매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정말 내가 봤을 때 금매 같아요. 그런 것들은 사가지고 정상가에 팔고 빠르 나오면 되는데 대부분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아예 보시지 않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세가랑 매매가는 어느 정도 갭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 그 전에 패턴이 좀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고 상품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갔을 때 매매가가 올라간 경험이 있는지 그런 실적들이 있는지 실거래가들이 있거든요. 네. 한번 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여기는 전혀 그런 이전의 거래 내역들도 없고 매매가나 거래가에 대해서 추적할 수가 없다. 네. 그런 지역들은 아예 안 사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지역들 안 돼요.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상품이 뭐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식 산업. 그렇죠. 다? 예. 특히 지금 네. 아파트는 그래도 좀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이 투명한데 네. 우리가 가격도 알 수 있고 네. 아파트가 아닌 뭐 다세대 빌라 단독 그리고 오피스텔 지상 같은 경우는 적정가라는 게 없어요. 네. 실거래가라는 거 하는 것들이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특히 빌라 같은 경우도 똑같은 입지인데 가격이 달라요. 네. 심지어 신축이 더 싸기도 하고 구축이 더 비싸기도 하고 맞아. 재개발 이슈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네.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다 보니까 적정 가격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잘 모르는 거예요. 특히 또 아파트가 아닌 지산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도 없거든요. 예, 이건 피를 주고 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절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그럼 더 위험이 많은 만큼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거래된 것들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기존에 거래된 것도 반드시 네. 비교해 보셔야 된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네. 또 그 외에 뭐 갭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네. 입지 공부가 되어 있지 않고 입지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극초기 구역 같은 경우도 네. 지방 가면은 특히 이제 도지역의 시지역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30년 차 넘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들도 많고 막 그 빌라들이 20년, 30년, 40년 된 빌라들이. 근데 그런 지역들을 그냥 묻지마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낡으니까 재개발이 될 거야. 낡으니까 재건축이 될 거야. 묻지마는 그게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수요를 제가 보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단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야 돼요. 일단 많이 살고 있어야 돼. 아니면 많이 살게 될 예정이거나. 예, 그렇죠. 네. 많이 살아야지 여기가 변화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새 시설을 보고 좋아하면은 다른 지역들, 다른 주변에 있는 시설들도 네. 새 시설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이 극초기 구역이라 하더라도 네.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것들이지 정말 허허벌판이고 특히 이제 이렇게 도지역들 같은 경우는 네. 신도시를 만들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좋은 이유가 신도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데 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도 옆에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네.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고양시였어요. 창릉 쪽 생기면서? 아니요. 그 전에. 그 전에. 예,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가 지난 네네. 10년 동안에 가격이 안 올랐다고 믿으시겠어요? 안 올랐더라고요. 저도 보고 최근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것들이 네. 고양시 일산 신도시가 얼마나 좋아요. 그쵸, 지금도 살기 좋아요. 전 지금도 네. 고양시 굉장히 추천 많이 드리는데 실거주로. 네. 근데 그 대단한 고양시가 가격이 10년 동안 빠졌었어요. 지금 다시 조금 회복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옆에 파주 운정 신도시를 개발했고 김포 한강 신도시를 개발했고 같은 고양시에 덕양구에 또 많은 신도시들을 개발했어요. 삼성 신도시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고양시 일산 신도시가 가격이 빠진 거예요. 저도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도 안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네. 거기 그런 데들은 재개발도 리모델링도 지금 딴 데보다 좀 늦어요. 왜?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새 아파트를 기대하느니 그냥 옆에 있는 신도시로 간다. 그랬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특강할 때 맨 마지막 멘트가 네. 경쟁 입지 물량이 많은 것들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살짝 언급하셨지만 고양시에도 창릉 신도시가 개발될 예정이고 네. 하남에도 교산 신도시가 개발될 네. 예정이고 네. 남양주도 왕속 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 뒷단에, 그 앞단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뒷단에 있는 뭐 재개발 지역, 네. 재건축 지역들은 될 가능성이 낮겠죠. 예,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쪽에 계신다고 하면 좀 빨리 나오는 것도 그렇죠. 손절매처럼. 그러다가 이제 무주택 기간 유지하시다가 그냥 거기에 있는 것 신축을 분양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빌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오피스텔도 또 청약이 엄청 핫해지고 있잖아요. 요즘 가장 핫하죠. 엄청 핫하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이제 기사를 봤는데 과천 힐스테이트, 과천 그다음에 청사, 신길의 푸르지오, 경쟁률이 무슨 막 5,000대 1 이렇게 4,000, 5,000 찍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분양가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10몇 억씩 하던데 네. 그 분양가가 싼 것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이제 핫해지는 이유가 뭐며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오피스텔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오피스텔이 핫한 것은요. 네. 아파트를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지금 그 오피스텔이 원룸형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거든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봤을 때는요. 그렇죠. 안에 구조나 이런 것. 예.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의 대체 수요재로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주변에 있는데 비싸거나 물량이 없을 때 옆에 있는 대체 상품으로서 오피스텔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일산도 있고 분당에도 있어요. 근데 그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맨 끝단 수요를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딱 실수요만큼만. 결국은 그 아파트의 전세가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가격이. 심지어 전세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분양가 말고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가격, 매매가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똑같은 조건의 아파트로 가면 아파트의 전세가 정도 이하로 가격이 책정됐었는데 최근에는 그 아파트 시세만큼 올라와 버렸어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오피스텔의 대세구나 묻지마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오피스텔은요 아파트의 대체제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가 추가적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없을 때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옆에 굉장히 많이 공급될 계획들이 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면은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구축 오피스텔들은 좀 저렴했었어요. 근데 그 오피스텔이 지금 아파트 시세만큼 올라갔거든요. 올라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의 장점은 대출이 나온다.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오는데 오피스텔은 대출이 나오는데 한 90%까지 나오나요? 최대? 기본이 50%고요. 50%, 70%, 80%까지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크긴 하네요. 2030 분들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아파트를 못 사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전세를 거의 풀로 끼고 매수를 하죠. 실거주 때문에. 주변에 신혼부부들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 진짜 실제로 많더라고요. 네. 근데 또 오피스텔인데 가격 시세가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저도 사무실을 옮기는 바람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알아봤는데 2년 동안에 2배에서 3배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4억 하던 오피스텔이 지금 10억이 넘어갔어요. 와. 그러니까 그건 이유는 뭐냐면은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 가격대에.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지만 똑같으니까 사게 되고 대출도 나오니까 막 더 많이 수요가 몰린 거죠. 대출이 나오게 되면 수요가 더 많이 몰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오피스텔은 아직도 매물도 있고 대출도 나오다 보니까 수요가 점점 더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구축이 올라가니까 그 전 단계로 가는 거죠. 신축으로. 그러니까 신축에 또 다 몰리죠. 신축은 또 좋은 이유가 분양권 전매가 또 되기도 해요. 계약금만 있으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풀로 대출을 받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4848이라고 하는데 4848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피를 또 붙여. 투자자들도 많이 갔던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분양이 무조건 잘 되는 겁니다. 4848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계속 올려요. 수요가 이제 몰리니까 투자자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비싸지는 실제 거주할 사람들도 들어가고 투자할 사람도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비싸게 분양을 해도 분양이 다 돼요. 하지만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실거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 가격에 분양을 받으셔도 상관없는데 내가 시세 차익을 볼 목적이다 하면은 한동안은 그게 어느 정도 단기간적으로는 먹힐 수 있는데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다? 그러면 또 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 입주 물량도 적고 어쨌든 그리고 아파트 거래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먹히는 것들인데
근데 이게 내년을 한번 예측해 보게 되면은 네네. 내년도 입주 물량이 적거든요. 서울 수도권에. 네네. 입주 물량이라면 어떤 내년? 신규 아파트가 네네네. 입주 물량이 점점 급감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2020년도 5만 세대 서울 입주한 다음에 올해 3만 세대 입주를 했고 내년에는 2만 세대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인기는 내년도 뜨겁겠네요. 예.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일단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웬만한 지역들은 인기가 많을 거다.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파트보다 비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 지금 네네.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분양하는 데도 나왔고요. 네. 비싼데도 피가 붙는 경우도 나왔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과천 같은데 거기 뭐 바로 역 앞이긴 하지만 과천 청사역 앞이지만 14억 이렇게 네. 하는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가 저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분석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소규모 단지고요. 네. 1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수요일 텐데 만약에 그것들을 피를 받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 근데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뭐 입지는 좋은 거니까. 예. 네.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월세 수익형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제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아파텔이라고 하는 형태의 오피스텔들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리고 또 집이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상급지로 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이제 새 끼고 산다고 하면은 2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투자 좀 가치를 높여서 좀 상급지로 건너뛰고 싶은 분들이 갭 투자를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무주택자 분들이 그걸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제 주택을 가졌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무주택을 하시고요. 하셨다가 일단 파신 다음에 일단은 상급 입지로 가시고 싶으시면은 몬테크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그 몬테크죠 일종의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왕이면은 뭐 예를 들어보면은 서울에 재개발을 사놓고 본인은 뭐 서울에 살아도 되고 아니면 경기도 인천에 있는 다른 주택, 다른 아파트에 월세를 사실 걸 추천드려요. 네. 전세가 아닌 월세요? 네. 어떤 면에서 그게 나을까요? 왜냐면은 이게 월세를 살아야지 내가 그 메인 주택을 살 수 있는 종잣돈을 더 키울 수 있잖아요. 전세나 매매가나 이게 좀 부담이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보증금이 낮은 월세에 살면서 그 돈을 다 조금 더 비싼 걸 사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그 투자해서 굴려서 그렇죠. 좀 더 왜냐면 굴려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싼 게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내가 일단 사두는 것들 좀 미리 좀 나중에 들어갈 것들은 좀 비싸게 사놓고 당장 들어갈 수가 없으면은 갭투자 형식으로 해놓는 것들이죠. 재개발이든 일반 구축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나는 지금 한동안은 월세 사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최근에 그 송 저자 이거는 번외지만 송희구 저자님도 그 얘기를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송희구 저자님 책 정말 좋은 책이고요. 정말 재밌게 읽었고 제가 오죽 좋았으면 제 채널에 초대해서 제 방송에서 소개를 했는데 그러게요. 송희구 저자님이 실제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본인이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또 최근에는 전세 또 대출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세 대출이 원금을 같이 상환해야 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년부터 일단 그게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더더욱 전세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없죠. 지금 어차피 전세는 점점 줄어들 것 같고 반전세, 그냥 월세죠. 뭐 월세 형태로 계속 되어 갈 것 같고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피스텔 외에도 또 투자처들이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 파트에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식산업센터라던가 아니면 뭐 꼬마 빌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투자 아파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투자처가 뭐가 있는지 추천을 해주실 게 있는지 좀 싶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투자 상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오는 대부분 상품들이 뭐 썩빌이라든지 이런 극초기 구역 결국은 이제 나중에 주거를 만들기 위한 것들은 일단 뭐 단타도 괜찮고 중장기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확신만 있다고 하면은 지금 오피스텔 포함해서 뒷부분에 나오는 4파트에 나오는 지식산업센터, 꼬마 빌딩, 토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것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월세 세팅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월세 세팅도 추천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지식산업센터인데 최근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가 많이 급증을 했어요. 최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오피스예요. 오피스요? 예전에는 공장 형태로 만든 거였는데 공장을 아파트형으로 만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섹션 오피스라고 해서 그냥 오피스예요. 특히 서울 도심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게 일반 오피스보다 관리비도 낮고 네. 층고도 높고 쾌적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그렇게 나는 뭐 번듯한 뭐 파크원 이런 뭐 좋은 건물에서 근무한다는 것들을 명함에 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 네. 정말 실무하실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이제 작은 그렇죠. 기업들, 중소기업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실제 본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업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매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거기도 또 네. 투자 상품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규제를 안 받다 보니까 일단 네. 분양을 받고 네. 피를 붙여서 팝니다. 그래도 오피스보다 쌌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오피스보다 좀 싸게 분양하는 경우들은 그것들을 사서 피를 붙여서 파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월세를 받는 상품이었었는데 시세 차익률로 좀 변질이 됐고요. 한동안은 이게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최근에 지질센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똑같아요, 오피스텔이랑.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구축 오피스텔 대비해서 시세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분양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예, 왜냐면 이게 입지도 지금 최근에 분양하는 것들은 입지가 좋은 곳은 별로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입지 좋은 곳을 네. 사서 월세 세팅을 하던가 아니면 그것들이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고 파는 게 낫지. 결국은 계속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식산업센터든 오피스텔이든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라 네. 여기에 누가 들어가서 임차로 살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불할 수 있는 월세를 보신 다음에 월세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무조건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높지 않을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고 그 월세 수익률보다 너무 높게 책정된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들은 네.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양. 예,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신규 쪽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네네. 구축들 중에서는 좀 저평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사셔갖고 아예 월세 세팅을 하신 다음에 네. 그냥 묻어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산 금액대로 월세를 받기 때문에 네네네.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차라리 그런 꼬마 빌딩이라든지 빌딩 수익률보다도 더 높은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럼 지산 같은 경우는 한 서너 개 정도 사셔갖고 네. 월세를 받게 되면은 네. 몇백씩은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하나의 네. 또 괜찮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 괜찮은 은퇴하신 분들 네. 좋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실에 대한 걱정이나. 그렇죠. 요즘에 또 이제 뭐 일자리들이 점점 뭐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사무실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좀 공실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도 이제 저도 지산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아실 텐데 네. 공실이 없는 데들이 꽤 많아요. 공실이 아예 없는? 네, 지산들. 저도 이제 구할 수가 없어서 저 오피스텔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지가 좋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네. 서울에 있는 그 지산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실이 없어요. 오피스 대응이면 스타트업도 훨씬 더 많이 생겼고 네. 지금 재택근무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좋은 기업들, 큰 그렇긴 기업들, 하죠. 대기업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다 재택을 안 하고요. 왜냐면 모여서 좀 아이디어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그만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더 굉장히 기업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지방은 아마 이런 일자리가 많이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증가하는 거의 유일한 지자체일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일반적인 오피스라든지 빌딩으로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네. 이런 지산대 같은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대기 수요가 많은 네. 가보면 딱 알아요. 매물도 없고 월세 매물도 없어요. 그런 데들은 사도 되는 거잖아요. 기승전 수요와 기승전 그러니까 모든 입지. 부동산은 수요입니다. 그래서 지산도 수요가 있는 곳들 이거는 네. 가보면은 중개업소 가면 알거든요. 네. 매물 있어요? 없는데요? 그러면 거기 안전한 거예요. 전세 있어요? 아니, 월세 있어요. 전세는 원래 없고 여기는 네네네. 월세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되는 거죠. 그러면 좀 그 중개업자 분들이나 좀 중개하시는 분들한테 좀 평소 때 관계 잘하셔갖고 매물 뛰면 바로 전화를 달라고 하시면 돼요. 예, 저도 가끔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거든요. 부동산하고 친해져야겠어요 좀. 모든 부동산은요. 네. 부동산 중개업자 분들하고 친하셔야 돼요. 친해져야겠어요. 어떻게 친해지죠? 자주 가서 네. 그냥 음료수도 같이 먹고 밥도 먹고 그러셔야 돼요. 그 YG 영양서 대표가 네.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계속 그냥 쓸데없이 가서 그냥 김치찌개 먹으면서 그냥 커피 사드리고 막. 네.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이 이제 임장을 다니셨던 직접 그런 예시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하는 그런 보고서 같은 책이잖아요. 네.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네. 정리를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못다 하신 말씀과 네네. 함께 마무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책에서 소개했던 것들은 이미 좀 지나간 사례들이겠죠. 지나간 사례들. 네, 제가 단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마 여기 이제 부산에 대한 극초기 구역도 나오는데 네. 이미 부산의 극초기 구역은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저희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저희는 조사를 했던 것도 뿐이고 네. 오르는 초기에 책을 썼는데 이미 몇 개월 새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시고 거기 투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책에 나온 지역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지역까지 다 나오고 빌라 이름까지 다 써놨거든요. 네. 답사를 꼭 가보시고 거기에 한번 등기부등도 띄워보시고 중개업체 가보시고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 주변은 확산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변화가 있었는지 네. 시세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일단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랑 유사한 케이스로 움직이는 지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지역에 또 한번 가보시는 거죠. 선진입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 특히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신 것들이고 네. 썩빌이든 오피스텔이든 여기 또 썩상도 나와요. 썩상가? 상가. 아, 네네. 세운상가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예, 용산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 나오기도 하는데 네네네.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나올 텐데 구체적인 지표까지 다 나오거든요. 공장도 나오고 네. 실제 가셔가지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이잖아요. 네. 해보시고 여기 또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실 것 같아요.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또 이제 부동산 가서 한번 그렇죠. 해보고 실제로 매물들이 네이버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그 네이버 부동산에 잘 안 나오는 것들. 그렇죠. 현장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 매물이 귀할 때는요. 네이버에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현장 가셔서 나와야 돼요. 지산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아파트만 매물이 올라와 있지 아파트 이외 상품들은 다 매물이 안 나와 있거든요. 네. 현장 가셔서 한번 매물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살 것처럼 한번 말씀도 해보시고 협상도 네. 해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거래됐던 내역들도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이게 아마 하나의 임장 교과서 같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젊은 분들이 임장을 막 데이트 키워드로 이제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임장을 가긴 가고 싶은데 가서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한테 이 책에 나온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따라가셔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온 사진들도 있는데 이거 임장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각도를 찍어보시고 블로그나 이런 데다 한번 비교해서 만들어 보시고 이때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였다. 지금 매물이 없어졌다. 여기는 끝난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스스로 한번 결론도 내려보시면은 아마 부동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한번 좀 주말마다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지역의 맛집도 이제 한 번씩 가보고 하면 그렇죠. 이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맛집들이 다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고요. 네. 혼자 가지 마시고 지인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가족 단위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에다가 이제 임장 지역별로 이렇게 지도처럼 만들어서 이거 보고서 먹을 맛집 막 이렇게 같이 소개해 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맛집들한테 좀 저희가 광고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않나요? 임장 전도사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또 책도 좋아하시는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요즘에 좀 읽고 있는 책이나 이 책 외에 이 책 말고 추천해 주실 책이 있다면 하나만 찝어주실 수 있겠어요? 너무 갑작스럽나요? 아닙니다. 저는 뭐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기 때문에 다독하고 계시는 다독 진짜 뭐 제가 아는 지인이라서 말씀드리는 책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읽기 전에 몰랐고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저자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송희구 작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1, 2, 3편이 있어요. 네네네네.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도 재밌어요. 최근에 3편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꼰대 1부는 꼰대 이야기, 꼰대 김 부장 이야기고요. 저도 김 부장이었습니다. 2부는 권사원 정대리 얘기인데 2030 분들의 직장인 얘기고요. 3부는 송 과장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정말 잘하는 분이 부동산 투자자가 베이스가 아닌데 정말 취업 준비생 이력서를 수백 번 넣는데 빠꿀 가겠던 취업 준비생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거. 지금도 대기업 다니고 있는 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1편, 2편, 3편 한 권이 있는데 1시간이 안 걸려요. 소설이고요. 이게 이제 실화를 기반으로 한 소설인데 글을 정말 잘 쓰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로서도 재밌고요. 내용으로도 너무 알차고 또 현재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세대가의 격차들 이런 것들도 다 고스란히 외환들을 담았고 3부가 엑기스예요. 엑기스인가요? 벌써 읽어보셨군요. 저는 어차피 제 방송에 나왔고 제가 나오자마자 그날 샀어요. 교보문고에서. 그 방송 나왔을 때는 1, 2권밖에 안 나왔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또 초대하신 건가요? 또 초대? 최근에 했어요. 한번 하고 나서. 그 다독다독에서 1, 2권 나왔을 때 한 거였고요. 3권 나오자마자 그날 제가 초대했어요. 그렇구나. 책을 읽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너무 이게 몰입도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3권은요. 부동산 관심책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이분 투자 고수예요. 13년 동안 투자하신 분이고요. 토지로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내공하고는 달라요. 정말 토지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내공도 담겨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재밌고 유익하고
정말 야 저도 저자지만 네. 부러운 필려가 졌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네. 아, 네. 또 책 이렇게 추천을 부탁드렸는데 저희가 한번 모신 적이 있는 또 송희구 저자님의 네. 책을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공감 가거든요. 지금 하시는 네. 말씀에 다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 네. 저는 아직 3권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숑 작가님도 나중에 한번 소설을 써보시는 건 어때요? 제가 예전에 네이버에다가 네. 웹소설을 쓴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다른 필명으로. 왠지 그러셨을 것 같아. 네, 중단을 해가지고 제가 예, 미완으로 남아있는데. 찾아봐야겠는데요? 아직 남아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남아가지고. 네, 아무튼 저도 네. 기회 되면은 네. 오늘 저는 또 개별적으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엮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례가 워낙 많으시니까 조사를 또 오랫동안 하셨고 네.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얘기가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2030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여러 층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는 네. 기회가 자꾸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쵸. 제가 이 책을 썼던 이유도 그거예요. 일단은 현장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게 우리만 몰랐던 세상들이 있거든요. 가보시게 되면요. 네. 그 송희구 작가도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토지를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요. 예, 그리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현장 가서 중개업자분들하고 계속 만났대요. 처음부터 모르니까. 진짜. 근데 지금 투자에 고시가 됐거든요. 네. 그렇게 시작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것뿐이지 아파트 말고는 투자할 거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기회다. 예, 그래서 그 기회 시작을 네. 당신만 몰랐던 부동산 투자로 한번 네.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완벽한 마무리.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